텍사스주 타일러에 살고 있는 제클린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어릴 때 텍사스 동부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자랐는데 본인 말에 의하면 어딜 가도 교회랑 식당밖에 없어서 딱히 재밌을 게 없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고 식당 가고 쇼핑하고 그게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이 교회가 많은 지역이었다는 게 오늘 사건이랑 관련이 좀 있습니다. 제클린이 나고 자란 이 지역은 이른바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을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것처럼 전통적인 보수적 성향의 기독교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을 바이블 벨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클린의 말에 의하면 이 동네에서는 기독교를 안 믿으면 사회 악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마 제클린은 이 지역사회 분위기와 문화를 좀 갑갑하다고 느꼈던 듯합니다. 제클린의 어린 시절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은 엄마뿐이야.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밖에 누구와도 잘 어울리기 힘들어했던 대신 엄마하고는 유난히 끈끈했대요. 제클린이 살았던 동네 특징, 어릴 때 성격의 특징 이런 게 지금 다 사건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냥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니고 중요한 요소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게 제클린은 성인이 되고 2017년 21살에 친구의 소개로 남자친구인 제시를 만납니다. 제시, 좀 여자 이름 같겠지만 남자예요. 이 둘은 서로를 알게 되자마자 한눈에 반했어요. 서로에게 정신없이 빠져들었고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2017년에 소개를 받아서 서로 알게 됐는데 2018년에 딸을 일단 먼저 낳고 2019년에 결혼을 했어요. 빠르죠? 이제 제시는 제클린의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딸을 낳기 전에 아들도 하나 키우고 있었어요. 이 아들은 제시가 제클린을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샌드라라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였는데요. 헤어지면서 제시가 아들을 데리고 온 거죠. 제시의 전 여친 샌드라는 자기 전 남친 제시가 새로운 여친이 생겼다는 걸 알고는 그럼 내 아들이랑 같이 살게 될 그 여자는 누구지? 하면서 제클린에 대해 몹시 궁금해했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샌드라는 살짝 선을 넘어갑니다. 제클린한테 이런 말을 해요. 당신 내 전 남친이나 내 아들한테 상처 주면 죽여버릴 거야? 제클린은 이런 협박을 듣고는 우선은 당연히 기분이 몹시 상했고 그 다음에는 설마 둘이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 건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두 여자 사이에 낀 제시라는 이 남자는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길 거부했기 때문에 정확한 그의 심경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샌드라의 한정에서 보자면 감정이 남아있었던 게 맞았던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자기 전 남친 집에 새 여자가 들어오는 게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이랑 같이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듯해요. 자, 이제 샌드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샌드라는 텍사스주 플린트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샌드라라는 이름도 가명이에요. 그녀는 자신과 자기의 현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했습니다. 샌드라와 제시는 10대 때 만났다고 해요. 그러다가 2012년쯤부터 사귀었고 2015년엔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죠. 이대로 쭉 행복하게 살았다면 헤어질 일도 없고 제시가 다른 여자, 즉 제클린을 만나게 될 일도 없었겠죠. 샌드라와 제시는 서로 생각이 부딪힐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친구인 제시는 무신론자인데 여자친구인 샌드라는 신앙심이 아주 깊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둘은 2016년 말에 헤어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까 기억하시나요? 제시하고 제클린이 2017년도부터 만나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시는 샌드라하고 헤어진 지 단 몇 달 만에 제클린이랑 사귀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에 샌드라는 제클린하고 마주칠 일이 딱히 없으니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이래저래 좀 염탐을 하면서 알아보려고 해도 제클린이 워낙 말수도 적고 막 나서는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의 캐릭터를 파악하는 게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샌드라는 전 남친 제시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상관없었지만 그 여자가 느닷없이 내 아들의 삶에 끼어든다는 게 굉장히 신경 쓰이고 줄곧 걱정스러웠다고 해요. 제시가 새로 만나는 여자 제클린 때문에 아들한테 소홀하게 대할까봐 그게 염려스러웠다고 합니다. 2017년 4월 1일 샌드라는 평소처럼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촌한테서 전화가 걸려와요. 전화를 받아봤더니 지금 네 아들이 숨을 안 쉰대. 빨리 와. 라고 하는 거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샌드라는 자리에서 튕겨지듯 일어나 바로 차를 몰고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샌드라는 애 아빠는 알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제시한테 연락을 해요. 제시도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샌드라하고 제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서둘렀는지 아들을 싣고 온 구급차보다도 더 빨리 병원에 도착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한 몇 분 정도 기다렸는데 의사가 두 사람한테 다가와 말합니다. 아드님이 구급차에 탈 때부터 심장이 뛰질 않았어요. 이 말은 즉 이미 사망한 채로 병원에 실려왔단 얘기죠. 혹시 제클린이 어떻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샌드라와 제시의 아들은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국 2017년 4월 1일 두 사람의 아들은 세상을 떠났어요. 샌드라는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이 그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마약과 술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전이랑은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립니다. 특히나 샌드라의 경우에는 아들하고 같이 살던 게 아니었잖아요. 아이는 아빠하고 새엄마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더 죄책감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샌드라는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아이가 세상을 떠나버린 이 삶을 그냥 포기해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했다고 해요. 아이 아빠였던 제시도 역시나 엄청나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이 엄마였던 샌드라와 아빠였던 제시, 이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특히 문자를 수도 없이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제클린은 이걸 옆에서 보면서 처음에는 그래, 아들이 죽었으니까 너무 슬퍼서 그런 거겠지 하고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점점 짜증이 나고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둘이 다시 잘해볼 생각인 건가? 그래서 뭐 다시 살림을 합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제클린이 이런 불안함을 느끼니까 아무래도 남편 제시를 달달 볶았겠죠? 그럴수록 제시는 또 점점 더 방어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제시와 제클린 둘 사이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제클린은 제시를 몰래 지켜보거나 자꾸 뒤를 캐보게 되는데 그런 자신의 행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전에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딱 얘기를 하진 않는데 뭐 과거에 제시가 샌드라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던 기록이나 뭐 그런 내용들이겠죠? 아들 문제로만 연락을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 쓸데없는 다른 얘기도 많이 했다든가 등등등.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시와 제클린 부부 사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클린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이러다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잃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녀는 자기 불안함의 원천, 즉 자기 남편 제시하고 그의 전 여친 샌드라 이 두 사람의 연락 문제에 좀 선을 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이 이제 아들 얘기 이외에는 연락하지 마. 연락을 하더라도 꼭 아들 얘기만 해.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샌드라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당연히 못마땅해 했어요. 아우, 저 제클린이란 여자 진짜 쪼잔하고 속 좁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장례를 치를 때 아무래도 아이 엄마가 샌드라고 아빠는 제시다 보니까 입관식을 하거나 할 때 좀 둘이 이렇게 붙어서 서 있은 적이 꽤 있었나 봐요. 제클린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샌드라는 또 이걸 보고 제클린이 더 미워지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 아들 장례식인데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질투를 하다니.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제시와 샌드라 이 둘이 그냥 붙어서 서 있기만 한 건 아니었고요. 손도 잡았었다고 해요. 샌드라는 죽은 아들이 떠나가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손잡고 자신을 추모하는 모습이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클린은 손을 잡는 것까지는 정말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장례식이기 때문에 뭐 중간에 끼어들어서 뭐 난동을 피우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장례식 중간에 그냥 나가버립니다. 샌드라는 또 그런 제클린의 모습을 보고 질투심을 이기지 못했네 라고 생각했대요. 이게 단순히 질투심만의 문제인지 어떤 예의와 지켜져야 할 선에 대한 문제인지는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샌드라와 제클린은 제시를 사이에 두고 이때부터
더 극심한 신경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샌드라는 대체 그럼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 그녀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본인과 제시가 친밀하게 행동하고 대화하는 것 때문에 제클린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둘 사이에 혹시 아직 감정이 남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것도요. 이에 대해서 이제 샌드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제시하고 나는 10대 시절부터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고, 같이 아들도 낳았고, 또 잃기까지 했으니까. 감정이 남아있는 게 당연하죠. 우리 둘 사이에는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헤어졌고, 이제 다른 사람의 남편인데도 감정이 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샌드라의 태도에 제클린은 점점 더 미쳐갑니다. 제클린은 남편의 모든 SNS에서 샌드라를 다 차단해버려요. 가운데서 남편 제시가 행동을 좀 똑바로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렇지 않았나 보죠. 제클린이 이렇게 자기 남편 제시하고 남편의 전 애인 샌드라를 떼어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와중에 더욱 열받는 일이 생기는데요. 보니까 샌드라가 자기 친구의 사진을 제시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평범한 사진이 아니고 속옷만 입고 있는 여자 사진이었대요. 지금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샌드라 본인 사진이 아니고요. 자기 친구의 벗은 사진을 전 남편한테 보낸 거예요. 제클린은 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샌드라한테 연락해 따져 묻습니다. 아니, 아들 얘기만 하기로 해놓고 남의 남편한테 왜 벌거벗은 여자 사진은 보내시죠? 샌드라는 또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게 꼭 제시를 다시 되찾으려고 했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한 행동은 아니다. 내가 내 친구의 야한 사진을 보내줬더니 제시도 약간 작업 멘트 같은 걸 했다. 나도 거기에 약간은 호응을 해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꼭 다시 사귄다거나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도 샌드라가 본인이 아니고 자기 친구의 야시시한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서 작업 멘트가 오갔다. 그리고 호응을 해줬다. 이런 내용으로 유추해 봤을 때 약간 셋이서 즐기자?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샌드라는 오히려 제클린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더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통화를 하면서 둘이 막 말다툼을 했던 모양인데 제클린은 샌드라가 아주 험한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샌드라는 제클린이 막 싸울 기세로 난리를 쳤다라고 했어요. 샌드라는 전화를 끊기 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요, 내가 실수했어요. 하지만 제시가 원하는 한 난 계속 연락을 할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의 마지막 통화였다고 해요. 이 통화만으로도 제클린은 엄청 열이 받아 있었는데 이 이후로 문자 메시지들을 몇 개 더 받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어요. 그냥 굉장히 불쾌한 내용들이었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제클린은 이성을 잃었고 자기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은 거죠. 제클린은 안 되겠다. 샌드라한테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대단한 게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이 복수심을 계속 품은 채로 1년을 기다려요. 2019년이 됩니다. 샌드라는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샌드라는 이제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 제클린은 여전히 샌드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클린은 우선 샌드라를 겁주려는 목적으로 섬뜩한 물건들을 그녀의 집 앞에 몰래 놓고 오기로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샌드라가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누가 날 지켜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를 원했다고. 아주 그냥 혼을 쏙 빼놓고 싶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하고 쉬운 걸 만들었어요. 하이 샌드라 라고 쓰여진 종이 위에 샌드라의 사진을 붙이고 그 사진 속 샌드라의 얼굴 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별표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2019년 6월 15일 새벽 1~2시쯤 제클린은 자신이 만든 물건을 갖고 샌드라의 집 앞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심장이 너무나도 막 둥둥둥둥 떨렸다고 해요. 이게 나쁜 행동이란 건 알지만 에이 모르겠다 그냥 저지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물건을 놓고 오는 길에 정말로 짜릿했다고 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더래요. 샌드라가 다음날 일어나서 누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막 머리를 싸맬 걸 생각하면 굉장한 만족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초반에는 샌드라가 좀 선을 넘네? 개념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제클린이 점점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보이기 시작해요. 다음 날 샌드라네 집 어떻게 됐을까요?
제클린이 예상한 대로 샌드라가 집 앞에 놓인 물건들을 발견하고는 기겁을 합니다. 출근을 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온 샌드라는 자기 얼굴에 빨간색 별이 그려진 사진과 그 옆에 놓인 시꺼멓게 타버린 양초까지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심지어 거기에는 안녕 샌드라 라고 정확하게 자기 이름까지 쓰여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었고 감조차 잡히질 않았어요. 샌드라는 거의 패닉 상태가 돼서 남편을 깨운 다음에 데리고 나와 이 물건들을 보여줍니다. 집에는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지 못하도록 얼른 치워야 했어요. 그리고 샌드라의 남편은 경찰에 즉시 신고를 합니다. 샌드라는 그날 아침 출근길이 완전히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해요. 누가 몰래 나를 미행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함이 막 올라오면서 계속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지나치는 모든 차들,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혹시 저 사람일까? 아니면 이 사람일까? 대체 누굴까? 생각을 하고 또 해요. 일터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겠죠. 일상에서 나를 매일 만나는 이 사람들이, 웃고 있는 저 사람이 혹시 범인은 아닐까? 샌드라는 하루 종일 이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고 일도 손에 잘 안 잡혔다고 해요. 하루아침에 일상이 갑자기 너무나 공포스러워진 거죠. 제클린은 그렇게 물건을 두고 오고 나서 며칠 동안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다만 샌드라와는 다른 감정이었죠. 엄청난 만족감. 제클린은 본인이 한 일에 완전히 압도돼 있었다고 해요. 샌드라가 겁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한 성취감이 들고 그때부터는 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제클린은 당시에 남편 제시가 원하는 것 중에 본인한테는 없고 샌드라한테는 있는 게 뭔지 알고 싶었다고 해요. 일종의 질투심이었겠죠. 이제 샌드라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데도 제클린은 여전히 샌드라를 놓아주질 않습니다. 첫 범행의 만족감이 사라지자 제클린은 다음 공격을 계획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물건을 갖다 놓으러 가는데요. 집에 있던 끈으로 인형을 만들고 인형의 머리와 가슴에 바늘을 꽂았어요. 그리고 묘지에서 가져온 흙과 함께 그 인형을 유리병에 담고 밀봉합니다. 병 여기저기에는 샌드라의 이니셜과 생일, 그리고 뭔가 악마적인 부호, 부적을 막 마구잡이로 빨간 물감을 이용해 그렸어요. 주술 숭배와 관련된 건데 솔직히 무슨 뜻인지는 제클린 본인도 잘 모르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샌드라의 종교 기억하시나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클린은 일부러 이런 걸 준비했던 겁니다. 샌드라가 자기 집 앞에서 이런 주술 숭배 관련된 걸 발견하면 악귀 들린 물건이라 생각하고 더 겁을 먹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역시나 이번에도 제클린의 예상은 맞아떨어집니다. 샌드라는 이 기괴한 물건들을 발견하고는 막 겁에 질려요. 물건도 물건인데 사실 그 타이밍 때문에 더 충격이 컸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하필 예전에 죽었던 그 아들, 제시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그 아들의 생일 즈음이었다고 합니다. 샌드라는 이제 아마도 범인은 죽은 내 아들을 아는 사람, 그리고 아들의 생일까지도 아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죽은 아들 생각에 상심해 있을 걸 알고 일부러 요맘때쯤 악의적으로 이런 짓을 할 사람. 근데 그게 대체 누굴까? 아마도 자기한테 벌을 주려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 떠오르지도 않고 그 이유도 알 수가 없었대요.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할 정도로 잔인한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소름 끼치고 공포스러워했대요. 제클린은 이제 이 행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샌드라가 얼마나 겁을 먹었을까 상상을 한번 해봤답니다. 그리고서 내린 결론, 이제 그만해야겠다 였을까요? 아닙니다. 여태 한 걸로는 부족해.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누가 자기를 계속 훔쳐본다는 강렬한 공포감을 주고 싶어서 더 세게 나가기로 해요. 제클린은 샌드라의 예전 직장 동료를 사칭해서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SNS에서 친구가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샌드라의 아주 사적인 사진을 찾아서 다운로드한 다음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라틴어 저주를 검색해 두루마리에 써서 샌드라의 사진과 함께 묶어 이번엔 샌드라의 차 앞유리 위에 올려놨어요. 그 라틴어 저주의 내용은 전염병과 사륙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제클린도 막연하게나마 이거는 단순한 장난, 골탕 먹이기를 넘어선 범죄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제 이 행동을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지경에 다다릅니다. 샌드라는 이제 거의 막 신경쇠약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이번에도 남편과 샌드라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바로 와서 두루마리 등 증거품들을 다 가져갔고 나중에 두루마리 안쪽을 사진으로 찍어서 샌드라 측에 보내줬다고 해요. 그 라틴어로 된 저주가 적혀있는 그 부분. 이런 거를 굳이 피해자한테 꼭 보여줬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쩌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단서를 알아볼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샌드라는 그 물건들이나 저주의 내용을 봐도 범인이 당초에 누군지 생각해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범인은 절대 안 잡히겠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 샌드라의 공포와 불안,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가요. 이제는 혹시 범인이 내 차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 어떡하지? 브레이크를 고장 내놓거나 폭탄을 설치해 놓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때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샌드라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이들까지 잘못될까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한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피해 신고가 한 5번 정도 연달아 들어오자 경력 14년 차의 경찰 조 씨가 이 사건에 합류하게 됩니다. 수사 초반에는 용의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했었는데 이 조 씨 수사관이 샌드라와 몇 차례 면담을 하면서 점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들은 샌드라의 집 앞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작에 샌드라가 자기 개인적으로 좀 집 앞에 CCTV 같은 걸 설치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렇게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얼마 안 있어서 수사관 조 씨가 샌드라를 부릅니다. 2019년 10월 11일 수사관 조 씨는 샌드라를 불러서 영상을 보여줘요. 카메라에는 차 한 대가 샌드라의 집 근처에 정차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소형차였고 해치백이었습니다. 수사관이 누구 차인지 아세요? 라고 묻자 샌드라가 망설임 없이 대답해요. 네, 제 전남편 제시하고 그의 아내 제클린이 함께 타는 차예요. 그리고 영상을 조금 더 보니까 그 차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내린 다음에 샌드라의 집 앞에 물건을 놔두고 돌아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 생김새가 명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체격이 조금 있는 여성인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제클린이 체격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더 밝혀집니다. 제클린이 그렇게 샌드라의 집 앞에 뭔가를 두고 돌아가는데 차 안에 다른 사람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공범이 있는 거였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오늘 이야기 안에 잠깐 등장했었던 인물이에요. 제시는 아닙니다. 샌드라와 수사관도 이 공범의 존재가 궁금했어요. 일단 주범은 제클린인 걸로 추정이 됐기에 수사관이 제클린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2019년 11월 6일 수사관 조 씨는 조사를 위해 제클린의 집을 방문해요. 부스스 잠이 덜 깬 모습으로 제클린이 걸어 나옵니다. 이 수사관은 제클린의 집 앞에 차를 세운 다음에 본인은 운전석에 앉고 조수석에 제클린을 앉히고는 간단한 질문들을 해요. 늦게까지 일을 하셨나요? 퇴근은 몇 시에 하셨죠? 우리가 왜 왔는지는 아시죠? 부인하시겠어요? 카메라에 다 찍혀 있습니다. 제클린은 수사관 조 씨의 얘기를 멍한 얼굴로 들으면서 잠시 앉아 있다가 이내 입을 엽니다. 알았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근데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다니 어이가 없네요. 그래요. 내가 그 여자한테 장난을 좀 쳤어요. 수사관 조 씨는 제클린에게 그럼 다른 가담자, 공범이 누군지도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그런 짓을 할 때 남편 제시도 혹시 같이 갔던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제클린의 대답. 아니요, 그건 엄마였어요. 네, 제클린의 공범은 바로 엄마였던 거예요. 제클린이 어린 시절 나를 정말로 이해해주는 건 엄마뿐이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유독 엄마와의 관계가 돈독했었다고. 제클린의 엄마는 딸의 이런 비뚤어진 행동까지 이해를 해줬었나 봅니다. 이 수사관 조 씨는 이때 약간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성인인 딸을 둔 어머니가 그런 범행을 허용하고 도우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엔 제클린의 엄마 크리스티가 수사관 조 씨의 차 조수석에 타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 수사관의 차 안에 녹화 기기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진술들이 다 찍혀 있는데요.
제클린의 엄마 크리스티가 조수석 문을 딱 열고 차에 올라탈 때 수사관 조 씨가 인사를 먼저 건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때문에 깨셨나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티가 굉장히 좀 터프하게 대답을 해요. 예, 뭐 일어나서 차분한 아침을 즐기려던 참이었죠. 뭔가 불만 가득한 그런 얼굴과 표정으로. 근데 니들이 내 아침을 망쳤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합니다. 수사관 조 씨는 죄송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과를 한 뒤에 본격적으로 이 사건 관련 내용을 크리스티에게 물어봐요. 따님이 무슨 행동을 하는 건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티는 어깨를 이렇게 으쓱 하면서 뭐 알고 있었어요. 그게 왜? 뭐가 어때서? 그러니까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수사관 조 씨는 당시 이 조사 과정에서 자기가 그들의 혐의에 관해 설명을 했더니 크리스티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크리스티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직히 그냥 애들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따끔한 맛을 보여주면 우리 애들 사이를 방해 안 할 줄 알았죠. 그래서 같이 한 거고요. 제클린처럼 그녀의 엄마 크리스티도 역시나 그냥 장난이었다라고 하면서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크리스티는 어떻게 엄마로서 이런 행동을 딸하고 같이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냥 딸 제클린의 행동을 단순히 지켜본다거나 그냥 같이 가준 것뿐만이 아니고 애초에 그 여자 집으로 한번 찾아가 봐 라는 조언을 엄마 크리스티가 먼저 해준 거였습니다. 크리스티는 제클린이 어릴 때부터 사람들한테 좀 잘 휘둘리고 누가 함부로 대해도 화도 잘 못 내고 이런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누가 너한테 잘못하면 화도 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과했던 거죠. 어느 날 딸 제클린이 엄마 크리스티한테 언젠가 내가 저놈의 샌드라 일을 꼭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남편 제시하고 그의 전 여친 샌드라로부터 거짓말 듣는 것도 지친다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저 샌드라라는 여자를 좀 괴롭혀주면 그동안 숨겼던 걸 인정할지도 모른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딸한테 그럼 그 여자 집으로 한번 찾아가 봐 라고 조언을 했던 거예요.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이죠. 2019년 11월 8일 딸 제클린과 그녀의 엄마 크리스티는 스토킹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됩니다. 엄마 크리스티는 체포될 당시에 이 모든 상황이 굉장히 짜증스럽고 화가 났었다고 해요. 고작 그 집 앞에 물건 몇 개 두고 왔다고 이 사달을 내나 그냥 살짝 괴롭힌 것뿐인데 나도 그렇고 내 딸도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다. 그냥 장난이었다. 끝끝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체포되는 상황이 오히려 자신들한테 더 충격적이었다고 항변합니다. 이 짓궂은 장난 같고 자기 애들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떠들어대고 호들갑을 떠는 건지 모르겠다고. 아마도 샌드라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주술숭배니 뭐니 막 과잉 반응을 하면서 이를 오히려 키운 거라고. 사건을 배당받은 텍사스주 스미스 카운티 지방검사는 이 사건 전에도 스토킹 사건을 몇 번 담당했었는데 이렇게 엄마랑 딸이 공동 피고인인 건 처음 봤다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을 했어요. 크리스티와 제클린 두 사람은 여러 번의 진술에서 범행을 한 번도 부인하진 않았지만 계속 태연한 태도로 이거 뭐 별일 아니라는 듯 그냥 장난이었다고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엄마 크리스티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샌드라가 입은 피해는 신경 안 써요. 그 여자는 괜히 호들갑 떨면서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을 당했다고 떠들고 있어요. 모질게 들리겠지만 그 여자가 죽든 살든 관심 없어요.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니까요. 굉장히 냉정하죠. 텍사스주에서 스토킹죄 유죄를 판결받으면 보통은 징역형을 선고받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최종적으로 피해자 샌드라가 바랐던 건 더 이상의 괴롭힘 없이 그냥 평온을 되찾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검사는 제클린과 크리스티나 이 두 사람한테 사전 형량 조정을 제안합니다. 징역 3년형을 받을래? 아니면 판결 유예 및 보호관찰 8년을 받을래? 당연히 제클린과 크리스티 모녀는 둘 다 후자를 선택했어요. 이 보호관찰이 다른 지역에 가면 좀 가벼운 처벌로 여겨지는데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빡세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보호관찰 조건의 일환으로 이들은 8년간 샌드라와 접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딸 제클린과 엄마 크리스티 서로 간의 소통도 금지됐어요. 이 처벌 때문에 모녀는 아직까지도 서로한테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한 집에서 함께 지내다가 서로 말도 건네지 못하게 된 거죠. 크리스티는 정말 고문이 따로 없다고 토로합니다. 그리고 이 처벌에는 뭔가 다른 뜻이 있다고도 주장을 해요. 이 기독교 중심 사회에서 같은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괘씸죄로 벌을 더 받은 것 같다고요. 샌드라가 정말 과잉 반응을 하고 막 오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샌드라는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후에도 그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지우지 못할 공포심을 안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샌드라는 보호 관찰로는 부족하다. 그 사람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정말 몇 년 동안 그냥 감옥에서 자기 행동을 반성하게 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클린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큐멘터리에 출연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를 보면 솔직히 아직 샌드라를 향한 미움은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 지역 특성이나 종교색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좀 일방적으로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러내고요. 표정도 계속 인터뷰하는 내내 이렇게 속된 말로 좀 띠꺼운 표정을 짓거든요. 하지만 일단 적어도 말로는 자기 엄마랑은 다르게 말로는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샌드라가 스토킹 때문에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내가 한 일이란 걸 알고 나면 샌드라가 더 이상 신경 안 쓸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지속적인 트라우마나 고통이 있을 거는 예상을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 행동이 어떤 사죄의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란 걸 알고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겠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그래도 딸이 엄마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것 같죠? 오늘은 쿠키 영상이 있고요. 오늘 사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항상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방법을 보통 선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집 앞에 그런 요상스러운 물건 좀 있었다고 이렇게 오바를 하나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샌드라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악귀 들린 물건, 막 주술 숭배하는 그런 물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를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그 점이 매우 악랄하다.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보인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의 엉덩이밖에 안 보일 텐데요. 그리고 스토커들이 보통 자기의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축소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나 그냥 좀 장난친 건데, 나 그냥 좋아서 그런 건데, 좀 그냥 그런 건데 거의 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당하는 사람의 피해를 가해자가 왈가왈부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사실 초반에는 샌드라가 진짜 꼴보기 싫었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제클린이 너무 미쳐가지고 두 미친 여자의 대결이 아니었나. 좀 앞을 보시겠어요?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홀롤로 홀롤롤롤롤로 안녕 안녕.